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급함이 법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마이크를 4번이나 잡았는데 일본 법조계에서나 쓰는 브리타라는 용어가 수차례 튀어나왔습니다. 자신의 구속기한이 1월 18일에 끝나는데 이보다 이틀 앞인 1월 16일에 체포방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백대현 재판부는 예정대로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연겁 후 마이크를 잡으며 다음 달 16일에 예정된 체포방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 제대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그것이 위중으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건 계엄 문건에 대해 모른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습 공격을 말하는 브리타까지 꺼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브리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예상과 달리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먼저 결론이 나오는 데다 구속기한 만료 이틀 전에 선고가 된다는 점에서 다급함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은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고 구속기간 내에 반드시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부도 일정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는 26일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뤄진 결심이 진행되고 1심 결과는 예정대로 다음 달 16일에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용현, 이상민 등 내란의 핵심 인물들이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품앗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다 같이 증언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또 말을 합니다. 약속이라 한 듯 서로 재판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선서는 하되 증언은 다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하는 의미가 없다며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재판에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용현 장관께서 증인의 집무실로 따라와서 잠깐 대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때 그 김용현 장관께서 증인께 어떤 말을 하셨었습니까?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재판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언 거부하시는 취지신 거죠? 예.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특검의 심야 조사를 문제 삼자 맞장구 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은 했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 선서부터 거부하다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이 전 장관 재판과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달 1월 21일이면 저에게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품앗이하듯 서로 재판 대응을 돕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윤 어게인들이 구치소 앞에서 생일잔치를 열었어요. 네, 사진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윤석열은 옥중에서 성탄 메시지를 또 냈어요. 어차피 성탄 메시지는 다 헛소리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십성으로 다 언론에선 다뤄. 근데 연결점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네,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바보가 아니잖아 윤석열은. 네. 그리고 인생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잖아.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의 행동을 가볍게 치부하면 안 돼. 이걸 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 윤석열이 구속 취소 신청할 때 우리 관심 안 가졌잖아. 미친놈인 줄 알고. 그렇죠. 별의별 걸 다 한다 그랬지. 미친놈 아니야.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포석을 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네. 윤석열은 지금 조희대, 지기현을 매우 믿고 있는 것 같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판부에서도 얘기했잖아. 지기현 거 보고 내 거 해라. 그래. 백대현 판사가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지기현 거 보고 해라라고 난리쳤잖아. 맞아요. 지기현을 믿는 거야. 조희대를 믿고. 네. 그리고 또 여론 형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믿고 있어요. 윤어게인. 믿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또 믿는 거. 아스팔트의 대장이 누구야? 전광훈이잖아. 그렇죠. 개신교 전광훈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둔 다음에 성탄 메시지를 보면 전혀 달리 보일 겁니다. 자, 윤석열의 옥중 성탄 메시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가 이거 들으면서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명예훼손이야. 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 아무튼 이거는 기분 봐봐. 아무튼. 예수님이 거론하잖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맞지? 지금 예수님 종교적으로 가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이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자, 침묵하지 말라. 이 선동이거든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전광훈 그리고 윤어게인 청년. 이거를 지금 선동을 쫙 깔아 놓는 거야. 그리고 조희대 믿고 있고 지기현 믿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믿고 있는 걸 사전에 다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윤석열이가 기대하는 것들이 차단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전광훈. 검사님 또 나와 계시네.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반려됐어요. 영장 그 반려라고 하는데 기각이죠. 네, 기각. 검찰이. 예, 검찰이. 검찰선에서 정광훈을 또 막아줬단 김성훈 말이야. 기각하듯이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기대하는 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윤석열이가 기대하는 것마다 다 살아나고 있다고. 검찰에 의해서 정광훈 살아났죠. 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지기현을 다 좋아해. 이상민 장관. 네. 얼마 전에 이진관 판사 앞에서는 선서를 안 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기싸움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지기현 재판에 또 증인으로 나왔거든. 이때는 선서를 했어요 어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중요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자,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고분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늘 네. 예,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인 이상민. 예,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 내란 세력들이 기대는 그 세력이 다 살아 있어요. 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난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서 무슨 뭐 예수님 뭐 이런 거에 뭐 명예훼손 이런 얘기도 중요하죠. 근데 나는 그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속내를 읽고. 그렇습니다. 네. 지기현이 어제 또 재판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단을 향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아직도? 예. 그 장면도 잠깐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신문사항이 유도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께서는 어떤
유도신문에 관한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아니 제가 또 뭐 변호사님들 말씀에 뭐 토를 다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서 공소장 기재에 있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공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소장이 당시에 오늘은 왜 또 조용하시나 했다. 서검사가 얼마나 무식한 소리 했냐면요. 알겠습니다. 아유 또 이 변호사님 또 검사가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과 요구합니다. 먼저 형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다고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하선 변호사님께 사과를 요구하니까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재판장님? 재판장님 우선은 그 문제가 심각한데요. 근데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 게 제가 또 감히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진짜 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판사님 어떻게 갔을 거예요? 진짜 나는 이거 정말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쟤는 어디서 저렇게 배웠죠?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 재판부는 자기의 법정이고 자기의 법정은 본인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 저렇게 꼼짝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무서운 거예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커넥션이 지금 다 살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부터 윤석열이 입을 열면 조이대가 다친다. 너도 수사받고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무건의 위협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이대가 꼼짝도 못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를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천대엽 등 국회에 나와갖고 내란이라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민주당이 절차에 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위헌이라고 너무 분명한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는 위헌 시비를 완전히 제거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대엽이가 이마저도 위헌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 그 지금 완전 다 제거시켜갖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욕먹고 있는 그 수정 법안 있지. 그것도 위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란 재판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은 1차로 이제 일부 판사들이 이제 그 판사를 지정하고 2차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역사를 거꾸로 가서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그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역사에 비추어서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분담이라든지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법부에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전법대 결의에서도 그 내란 재판부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봐 위헌 계속 저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그 무조건 위헌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그래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뭐냐?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었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걸 통과시켰어. 그러니까 언론에서 야 그래 이제 국회에서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나서서 하지 않느냐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봤지 내용을. 예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현행은 1심 선고가 끝나면 이제 내란 사건이 서울 고법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대로 하면은 그냥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을 할 거예요. 현행으로. 근데 이제 대법이 나섰잖아. 그 예규가 이겁니다. 1심 선고가 끝난 내란 사건이 서울 고법에 올라오면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한다. 이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부른다. 뭐가 다른데? 똑같은 거에다가 거야. 전담 재판부라고 부르겠다만 추가한 거야? 그것만 추가한 거야. 새로 나는 뭘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요. 와. 내용이 지금 하는 거랑 그냥 내란 전담 재판부 이름을 붙이는 거랑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뭐 판사들 추가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야, 이거 말장난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분들은? 와.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 속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논란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 대법원 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도 다 위헌이라고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위헌 시비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럴 바에는 이 똑같다. 그러니까 1심 선고 이후에 고법 항소심에서부터 하게 되는데 항소심 가서 이 법에 따라서 할 때 또 위헌이라고 하면서 재판이 정지되니 많이 뭐 수계를 풀어주니 많이 또 그럴 거라면 이 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로 법원 개혁을 하자. 법외국제, 사법행정처 폐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사법 개혁안 재판 소원. 네. 오히려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끝없는 이 위헌 시비 속에서 어떻게 해도 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은 사실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김용민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항소심에서부터 한다고 해도 이 대법원의 예규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면서 법은 위헌이라고 또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규를 저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지기현에게 배당된 지 322일 만입니다. 왜 322일 동안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조희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이 내란 재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박이네 이거. 진짜 대박이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요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열받지. 예규를 만들어갖고 똑같이 한다는 거야. 이름만 딱 하나 그러니까. 붙여준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법원행정처가 선동을 합니다. 법원들을 향해서 저거 통과되면 요거 헌재로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윤석열 등 그러니까 내란 전담제부 설치법이 통과시키면 윤석열 등 당사자들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저렇게. 와, 나 진짜 너무 열받네 이거.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 사인을 주는 거죠. 네, 사인을 주는 거고 두 가지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조금 교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제 이 방식대로 가면 그 서울고등의 부패 쪽에 또 조희대의 말을 안 듣는 재판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배당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를 늘려갖고 희석시켜서 그다음에 내란 재판 관련해서 2개 재판부를 또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세 개 모수를 더 늘려갖고 그쪽으로 안 가게끔 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3개를 더 늘리고 판사들을 추가 투입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추가 투입되는 판사들은 조희대 입김이 들어가는 판사예요? 그렇죠. 서울고등 그다음에 서울고등 형사수석부장이 다 또 법원행정처 출신이거나 조희대가 임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재판사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저 그건 몰랐어요. 그럼 13개 중에 이제 이게 14개까지가 되는데 16개가 되면서 확률을 높이는구나.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변죽이다. 변죽을 올리는 거고 진짜는 영장 전담을 안 바꾸려는. 그거는 안 바꾼다. 네. 저희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의하면 영장 전담도 추천한 판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죠. 임명한다는 그런 조항이 아마 들어갈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조희대가 제일 무서워한 거는 영장 판사들 바뀌는 거. 그렇지. 자기네들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 영장이 예컨대 법원행정처라든가 조희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골치 아파. 나오거든요. 그렇지. 뭐가. 그러면 조희대 입장에서는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검사들이 영장 청구한 거 계속 막았다가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터졌더니 그때 행정처 판사들이 양승태한테 보고한 거 임종원 법원 행정처 그때 차장이었죠. 차장한테 보고한 것이 나오면서 그때 난리가 났어. 근데 재판 거래가 막 나오고 그럼 이게 뚫리기 시작하면 자기한테까지 온다. 그래서 5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5월 3일 아닌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저기 막 유죄 판결로 날려보낸 거랑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한 거랑 12월 3일날 계엄의 밤에 뭐를 했는지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나락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단은 전선은 거기 있는데 실제 생각은 거기 있는데 이 앞에서부터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나마도 화는 많이 나 있지만 그나마도 재판부를 2-3개 늘리고 판사들을 한 6명 정도 추가 투입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유 씨 화는 나지만 속도는 그래도 조금 빨라지길 원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위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투입하기 위함일 조이대? 것이다. 네, 조이대. 예, 조이대 입맛. 그거는 2개월, 3개월 전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그 그건 몰랐네. 법원 직원들도 마련하고 몰랐어. 속기사도 거기다가 이제 배정하려고 그 준비를 2-3개월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심각하네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저도 교활하다는 느낌이 든 게 앵커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 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진짜 저도 막 소름이 끼치네요. 그래놓고 언론에서는 자 이제 대법원이 한다잖아. 그러니까 내란 전담 그렇게 재판부 얘기하지. 한다잖아. 국회는 좀 가만히 있어. 그렇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타기 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와. 대법원이 이렇게 나선 거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대법원이 하겠다는 이제 스탑해라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여기서 이걸 갖고 싸우지만 실제로 막고 싶은 건 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영장 전담 영장 판사야. 전담 막는 거. 그게 사실은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일간지에서는 뭐라고 눈을 가리고 있냐면 네. 민주당 너희가 원하는 거는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 뭔 소리야? 직위원은 이렇게- 1심에서 끝나는데 이렇게 임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식아 그걸 그다음에 잊고 앉았냐? 대법원은 읽어야지 지피직인데 지피직이.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재판전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속내인데 그럼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그 수정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는 항소심부터야. 맞아요. 1심은 아예 아니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심도 예규에는 그 생중계 여부라든가 중개 여부가 있죠. 또 언제까지 재판하라 네.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는 없어. 이번 예고에 대법원. 그게 없어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거 제대로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만들 거면은 뭐 3개월 내에 뭐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고 이런 중개 부분도 넣고 해야 된다. 그 행정처에서 예규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맘대로 재판하면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 너무 지금 막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어제도 그 천대엽 행정처장한테 제가 직위원은 변론 종결하고 선고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100% 맞는 것처럼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선고를 할 겁니다. 하는데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그 뭐 봐주기 판결을 한다 이렇게 네. 되면은 사법부 자체가 그냥 그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렇겠죠. 아마 저는 중형을 선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안 그럴 가능성도 뭐 뭐 없지 있긴 않겠지만 하겠지만. 저는 중형을 선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백대현 그 재판부에서 공무직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미리 선고를 하거든요. 네, 1월 16일. 1월 16일. 네. 그 선고도 아마 저는 중형 선고를 할 거라고 그거는 뭐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직위원 선고하기 전에 1심이 중형이 선고가 되고 직위원에 대해서도 이어서 선고가 되면 1심은 아마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항소심에 가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위헌 논란 때문에 항소심이 혹시나 뭐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거나 정지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헌 논란을 끝없이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법보다는 항소심에 대해서 고법에서 항소심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어쨌든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네. 그런 고민도 사실상 실제로 하는 겁니다. 국회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법을 계속 위헌 논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이제 법원 개혁을 오히려 치고 나가서 법원을 압박하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낫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김승원 의원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영장 전담 판사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은 욕망인 것 같네. 네. 거기가 조이대는. 무너지면, 네네, 거기가 무너지면 자기한테 조이대가- 칼이 온다고 생각하나 그렇습니다. 보네. 네. 본인도 털릴 것이고, 그러면 12월 3일 밤과 5월달 그 파기환송 그것들이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 근데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조이대 진짜. 근데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 지금 만든 예규가 예컨대 판사들 뭐 회의라든가 뭐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재판부 서울고등 형사재판부를 정하면 윤석열 변호인 측이 딱 봤을 때 이건 우리 쪽이 아니구나라고 하면 그 재판장 판사와 동기이거나 연수원 동기이거나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를 슬쩍 집어넣어서 변호인이다 넣으면 그 서울고등 지금 예규에 따르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이 판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와, 그것도 기가 확인해 봐야 막히네. 됩니다. 이게 예규끼리 있으면은 같은 예규가 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와. 그 재배당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그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그러네.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 기피 신청이나 뭐 요런 건가요? 그게? 아니 지금 이제 서울고등 형사, 중앙형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와 동기이거나 같은 동문이면 재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무사항으로 예규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딱 봤을 때, 야, 저놈은 나 사형 때릴 놈이다 하면은 저 판사의 동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야. 선임하는 거지. 그러면은 저기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쏙 바꾸지. 그럼 너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돈 받고 가라. 그렇죠, 그렇죠. 와. 네, 이해 네, 충돌 때문에. 원래는 반대잖아요. 정관을 찾을 때. 그렇지. 원래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판사한테는 그런 정관을 선임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재판 시작하면 또 그 얘기는 또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법 기술을 또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로 하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법률로 해서 뭐 판사 본인이 부담을 느껴서 회피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고등법원 형사 쪽에서 재배당 시키는 거는 그건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윤석열 쪽에 의한 법률 재판부 쇼핑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래저래 안 돼요. 조이대 천대협의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난리 치는 거는 반드시 목표가 있는 거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야. 안 그러고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꼼수와 교활함을 다 들켜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뭐가 저러는 거죠. 있는 거야, 확실히.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게 윤석열은 또 직위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직위원만 바라보잖아. 그러니까요. 아까 저는 얘기해 주신 게 진짜 공감되는 게 윤석열이 절대 바보가 아니고 바보 아니야.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걔는 죽느냐 사느냐인데 맞아. 무슨 그 청년들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자기는 자기 사는 방법을 찾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래서 뭐 윤석열이가 또 이렇게 헛소리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그냥 가십성으로 소비를 하더라고. 그 성탄절 메시지도 그렇지 않거든. 윤석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본인한테. 얘는 악마예요, 악마. 그 사법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나한테는 묻지 마.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만 딱 짓겠습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 생각은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법 왜곡 사법부 개혁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더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1심 선고 이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